자, 생물학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딱떡 맞아떨어지는 과학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한때는 그냥 낭만적인 철학에 가까웠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금의 엄밀하고 객관적인 과학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는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교과서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류의 지성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진짜 기가 막히 위대한 과학 추리극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체 어떻게 낭만과 온갖 철학적 이도로 가득했던 분야가 갑자기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진짜 과학이 된 걸까요? 이건요. 생명체의 적응과 유전이라는 엄청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벌였던 그야말로 궁극의 추리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다윈의 혁명적인 발견부터 시작해서 자연 선택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무려 50년 동안이나 학계를 멘붕에 빠뜨렸던 혼란기를 거쳐 멘델의 재발견, 위대한 종합,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사회와 도덕에 던진 파장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다윈 혁명,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자연 철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다윈에 대해 정말 흔하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윈이 진화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짠 하고 발명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사실 진화라는 현상 자체는 이미 에라스무스 다윈이나 라마르크 같은 학자들이 다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럼 다윈이 대체 왜 그렇게 위대하냐?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진화라는 현상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진짜 기계적인 작동 원리,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엘프레드 러셀 월리스와 함께 마침내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계의 완전한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이어서 2부에서는 그 자연 선택이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진화의 기계적 메커니즘을 뜯어보겠습니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그 두꺼운 책은 방대한 텍스트로 쓰인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설계도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명확하게 5단계로 돌아가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연에는 무작위로 변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변이는 유전이 되죠. 근데 먹고 살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환경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특질을 가진 녀석들이 자연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습니다. 이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누적되면 완전히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거죠. 누군가 의식적으로 설계하지 않아도 그냥 완벽하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밝혀낸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생물학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립니다. 사실 다윈은 생물들이 우회 환경에 딱 맞게 적응해 있는가 하는 오랜 난제를 푼 게 아니에요. 아예 그 문제 자체를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다윈 이전에는 기린의 목이 긴 걸 보고 높은 곳의 잎을 먹기 위한 신비롭고 위대한 목적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다윈은 이걸 그냥 자연 선택이 반복된 결과, 즉 분석 가능한 효과로 바꿔버렸어요. 뉴턴이 중력이 왜 생기는지 신비로운 이유를 꾸며내지 않고 작동 방식만 딱 설명했듯이 다윈도 진화의 작동 방식을 철저하게 객관화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돌파구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은 곧장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3부 잃어버린 퍼즐 조각. 50년간 이어진 생물학계의 대혼란기입니다. 다윈이 길을 확 열었지만 그 후 50년 동안 과학계는 완전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고요? 아주 거대한 퍼즐 조각 하나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바로 부모의 특징이 대체 어떻게 자식한테 유전되는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자들은 다윈을 엉뚱하게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클로드 베르나르는 진화론을 그냥 낭만적인 세계관이라며 깎아내렸고, 반대로 에른스트 해켈은 이걸 무슨 종교처럼 떠받들었지만 정작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학자들 나길리나 바이스만 같은 사람들도 유전의 비밀을 풀려고 덤볐다가 참담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유전을 딱딱 떨어지는 데이터 단위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유전을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이는 물감이나 실처럼 아주 연속적이고 낭만적인 흐름으로만 상상했던 거죠. 아니, 측정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과학이 되겠어요? 여기서 과학의 발전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자, 이 막막한 상황에서 4부, 무시당한 멘델의 발견, 저 멀리 완두콩 정원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진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당대 천재들이 그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을 때 진짜 해답은 놀랍게도 오스트리아의 한 조용한 수도원 정원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레고 멘델. 이분이 바로 입자 유전이라는 걸 발견해낸 거죠.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게 물감처럼 스르륵 섞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현대 컴퓨터의 양자 데이터 패키처럼 명확하게 똑똑 떨어지는 입자 형태로 전달된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생물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대혁명이었죠. 근데 비극이 뭔지 아세요?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던 나겔리에게 이 논문을 보냈는데 이건 너무 경험적이기만 하군 하면서 이 천재적인 발견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요? 영국의 신사, 다윈은 이미 고정된 종 내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연구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사 멘델은 계속 변하는 잡종들 사이에서 유지되는 고정성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마추어 과학자는 사실상 완벽하게 똑같은 동전의 양면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생 단 한 번도 서로의 위대한 통찰을 연결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결국 빛을 보게 마련이죠. 수십 년 동안 먼지만 쌓인 채 철저하게 잊혀졌던 멘델의 완두콩 실험은 1900년이 되어서야 3명의 식물학자들에 의해 기적처럼 독립적으로 재발견됩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뒤에 모건의 초파리 실험실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현대 유전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이 세상에 폭발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지는 하이라이트입니다. 5부, 다윈과 멘델이 만나는 위대한 생물학적 종합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물리학 혁명과 생물학 혁명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그 구조가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과거 갈릴레오가 눈에 안 보이는 운동을 객관화했던 것처럼 다윈은 생물의 변이를 객관화했어요. 돌턴이 화학을 숫자로 바꿨듯이 멘델은 유전을 3대1이라는 명확한 비율로 정량화해냈죠. 마침내 뉴턴이 모든 역학을 종합해서 물리학을 완성했듯 생물학에서도 다윈의 자연선택과 멘델의 유전학이 결합하면서 현대 유전학이라는 완벽한 종합 시스템을 이뤄낸 겁니다. 이 거대한 종합이 대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철학의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막연하게 변해가는 생성의 상태에서 수학적으로 딱딱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명확한 존재의 상태로 넘어온 거죠. 자연을 낭만적인 마법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서 확률과 수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겁니다. 비로소 생물학이 엄밀하고 진정한 진짜 과학으로 대접받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죠. 드디어 마지막 6부입니다. 과학, 사회, 그리고 도덕. 위대한 과학적 발견 뒤에는 씁쓸하지만 늘 인간의 어리석은 왜곡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다윈주의라는 아주 끈질긴 신화를 확실히 깨고 넘어가야 해요. 여러분, 다윈이 말한 생물학적 의미의 성공은요, 그냥 유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남겼느냐,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 같은 자본가나 제국주의자들은 이 말을 자기들 입맛대로 비틀었죠. 이른바 약육강식이라는 논리로 납치해서 자신들의 잔인한 경제적 착취와 지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겁니다. 객관적 사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으로 둔갑시킨 최악의 오류였습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과학의 남용을 보고 조지 버나드 쇼 같은 낭만주의 사상가들은 당연히 펄펄 뛰었죠. 자연 선택은 도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 목적도 지성도 없는 불경한 신성 모독이다. 라며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 역시 아주 결정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과학은 원래 그 자체로 차갑고 객관적인 겁니다. 애초에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반대로 자연을 인간의 이념에 맞춰서 도덕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련에서 일어났던 리센코 사태가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객관적인 유전학 데이터가 자기들의 공산주의 이념과 안 맞는다고 부정해버렸어요. 대신 입맛에 맞는 라마르크주의를 억지로 강요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규모 농업 붕괴가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바른 말을 하던 수많은 정직한 과학자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이념이 과학과 자연을 지배하려고 들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역사적 경고입니다.
여기서 다윈 개인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도 하나 바로잡고 가죠. 보통 다윈이 진화론을 딱 깨닫고 나서 갑자기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었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윈의 신앙이 서서히 옅어진 진짜 이유는 진화론 때문이 아니었어요.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겁을 주던 당시 빅토리아 시대 종교의 가혹한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깊은 도덕적 거부감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 결론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개인적인 윤리적, 도덕적 갈등이었습니다. 결국 이 치열했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학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묘사해 줄 뿐입니다. 반면에 도덕은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냉정한 자연 법칙에서 억지로 인간의 도덕과 가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만약 과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주지 않고 그저 우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만을 아주 차갑게 서술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우리의 도덕적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재미있게도 생물학이 마침내 진정한 객관적 과학으로 완성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몸을 진화시켰을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도덕을 가지고 살아갈지 결정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 저는 이 찬란한 깨달음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결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